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입니다. 자, 올 한 해가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수 단위로 보면은 정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올해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오늘 좀 총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올 한 해 주도주였던 종목들, 섹터들,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 내년에도 주도성을 좀 띌 수 있는 종목들을 주도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증시도 좀 쉬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장 같은 경우는 조기 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와 같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대부분의 휴장인 국가들도 많고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 참여자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죠. 그래서 마무리돼가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자 뉴욕 증시 살펴볼게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점들은 우리가 좀 쉬는 날이건 아니건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전일 이제 뉴욕 증시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장후 후반부에 기술주들 위주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반등 나왔던 기술주들은 대표적인 이제 빅테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해외 증시도 살펴볼 테지만 이 빅테크로 인한 성장 키워드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측면들 염두하고 볼게요. 자, 대놓고 좋았던 게 이제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 제가 설명 간략하게 드렸지만 여기 브로드컴이 있죠. 브로드컴이 이제 맞춤형 반도체, AI형 맞춤형 반도체를 클라우드형으로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디커플링 되는 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로 전일자 거래 정도 제외하고는 엔비디아 올라가면 브로드컴 조정 나가고 브로드컴이 올라가면 엔비디아가 조정받는 뭐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았다. 이 말인 즉슨 이제 내년 초반부, 아무래도 1월 달을 기준으로 봐도 AI라는 키워드는 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주들이 꿈틀꿈틀 하는데, 제가 여기서 키워드 잡아드렸죠. 결국에는 이 국내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려면은 대장이 움직여야 되고,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스몰캡 타겟이 가능한 거고, 스몰캡 타겟만 하려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 AI 키워드로 깔아놓으시려거든 차라리 하이닉스를 조금씩 모아가는 형태가 투자에선 좀 바람직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쉬었던 이제 바이오 있죠. 특히나 일라이릴리를 포함해서 이제 빅파마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텍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연말 장세예요. 제가 이야기 종종 드립니다만 바이오 기업들이 연말 연초에는 항상 좋았습니다. 네, 최근에는 더더욱 또렷해졌는데 이 모멘텀 주도했던 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지점들이 모멘텀이 적용된다라는 거였고요. 실제로 일라릴리 관련해서도 제가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 제가 재료로 움직인다, 다 같이 바이오가 움직이는 때는 이제 지나갔고 재료가 슬슬 접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측면들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 뉴욕 증시도 지금 고점 횡보하는 형태가 좀 또렷합니다. 근데 그 또렷한 형태는 지표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PCE 지표입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스탠스가 사실 금리 예측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해당 시기가 도래됐을 때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만 뷰만 가져가세요. 연준이 이제 이야기했던 지점은 이거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을 빌어서 내년에 금리를 원래 4번 예상하는 걸 예측을 했었죠. 근데 점도표를 발표하면서 내년 2025년 2회 인하하겠다. 그리고 이 2회 인하하겠다라는 근거는 어떤 거였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표치하는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고용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사이의 관계에 이제 트럼프라는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형태로 주식 투자를 접근하는 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보시고 그러면 그때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포착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보다 합리적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개인 소비 지출. 제가 연준 얘기 왜 드렸냐면 이 PC라는 지표인데 PC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물가 지표 중에서. 특히나 미국은 GDP의 요소의 80% 이상이 소비로 이루어지는 국가죠. 실제로 이건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개인, 가계들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소득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자산 중에서 특히나 저축성 자산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형태가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GDP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소비가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은 이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건 일반이에요. 이제 근원도 얘기 드릴 건데, 자, 이전치가 이제 2.3%였습니다. 사실 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죠. 2%대 물가 상승률. 뭐 부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폭 튈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2.5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열고 보니까 2.4였죠. 이건 뭘 뜻한다? 아, 생각보다 물가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겠는데? 이러면 증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뭐 이런 그림 정도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는 2.9 예상했는데 2.8 나왔습니다. 근원은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제 변동성이 크죠. 이제 PC를 포함해서 CPI라든지 PPI 보면은 변동성이 큰 항목들이 식품이나 에너지 같은 항목들인데 이거는 대외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근원 PC 코어만 넣고 보자. 실제 물가가 어떤지 보자라고 해서 식품 에너지 물가를 뺀 나머지 평균값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도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물가가 좀 안정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 어떤 그림으로 가는지만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죠. 이동평균선 가지고 큰 생각하지 마셔라. 우선 다우존스입니다. 자, 다우존스는 사실 기업이 30개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강세 업종들 정도만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조정 사실 굉장히 깊게 받았어요. 이거 올해 최대 조정입니다. 다우존스 기준. 최대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 2거래일 정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요런 형태구나. 사실 고점에선 조금 멀어졌구나. 흔히 말해서 미국 증시 치고 상대적 약세의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게 다우존스구나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엔 전통 에너지를 포함해서 전통 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빅파마라든지 등등의 기업들, 경기 민감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오히려 나스닥은 좀 강하죠. 신고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의 분류가 빅테크들의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빅테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들, 구글 정도만 양자 암호를,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출시를 최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자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 구글이 있는 점 정도 제외하면은 대부분 AI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굉장히 강하구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에 비해서. 그럼 앞으로 업종을 좀 구분할 때 AI 향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 값인 S&P 500 정도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아직은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정도만 보고 이제 우리 증시를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연말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좀 쉬어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과한 예측이 지금 좀 난무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 끝났다라든지 또는 미국 증시 폭락 위기라든지 그렇게 가면 증시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있는 그대로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증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무난했죠.
무난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랑 상당히 유사하게 끝났어요. 코스피 마이너스 0.06. 사실 보합권에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 0.13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자, 근데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래도 종합은 좀 안 좋은데 코스피 100 같은 경우는 0.16%,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0.75%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대형주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죠? 고시총주들이 좋았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상승 종목 수가 한 1000개 되고요. 하락 종목 수가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보합권인데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셔도 지금 대형주가 좋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그렇고 코멘트를 드렸던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 증시는 레벨이 엄청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지수 회복을 해주려면 대형주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포트 구성하실 때 시장 중심주, 그것도 대형주 위주로 웬만하면 포트 편성을 하셔라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요소의 움직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참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7월에 고점 찍고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전략으로 갈 거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이거 하방 가능성보다 상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환율이 지금 1450원인데 어떻게 증시가 올라가냐. 사실 이제 오늘 데이터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환율이 주가랑 완전 100% 일치해서 가지 않습니다. 네. 사실 환율이 내려와서 우리 증시에 안정감을 주는 형태는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만은, 증시가 이렇게 레벨이 낮다라는 거, 증시가 굉장히 낮다라는 건 뭐냐면 주식의 가격이, 주가가 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환율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외국인 투자자고 내가 달러 들고 있으면 굉장히 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곱해질 수 있겠죠. 주가도 싸고 환율도 싸다. 그러면 제가 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걸 파는 게 손해가 되고 사는 게 이익이 되는 순간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제가 포트 전략만 잘 구축하셨다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그 뷰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종목들 얘기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ADR 기준으로 보면 제가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100 정도 레벨 갔다가 좀 소폭 꺾이고 있긴 한데, 이제 과거에 막 60 레벨 막 이렇게 갔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실제로 저는 이게 과열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상 보셔도 한번 이제 과매도권 가면은 과매수권 오고 반복하는 형태를 보여줬던 게 우리 국내 증시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지금 과매도권에 상당히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제 과매수권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출된 근거로만 봐도 대형주 위주로 해서 어닝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 또 어닝이 기대되는 섹터들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라든지 이제 그쪽으로 세팅만 잘 돼 있으면 크게 지장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상당히 유사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이 좀 차이가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시총주들이 좀 다양하게 포진되어져 있는 반면에, 물론 반도체 비중이 높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시총주에 사실 두 개입니다.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저점 레벨에서 잡고 다시 올린 거는 바이오죠. 오늘 시장만 봐도. 저는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 괜찮게 다시 보고 있는데, 너무 싸진 바이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자, 요거 얘기는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법 개정 추진하고 있죠. 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추진되면 얘기 많이 달라질 겁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해외에서도,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조직들에서도 우리 국회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추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추진해야 되는 바는 저는 기존에도 이제 의견을 드렸지만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금투세 관련 이슈 이야기할 때도 증시에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폐지되고 나서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발생했었고, 이제는 이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이제 추진하는 거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상법 개정은 이제 궤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큰 틀에서 요겁니다. 주주의 이익을 이사들이 지켜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사들의 입장을 보면은 이제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의 의견을 이제 대변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런 형태를 공통적으로 비례해서 소액주주의 의견까지도 소액주주들의 이익까지도 해야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하는 거. 이 지점이 올해 안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여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크게 느꼈던 리스크고 실제로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하려고 와서 봤더니 너네 룰이 왜 이래? 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추진이 되는 여부를 보셔야 되고 추진이 되었을 때 지금 수급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걸 좀 꺼려하죠.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정도만 소폭 들어오고 있지 내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레벨인 거 주가가 출발할 때 내년도 출발할 때 그럼 이때 들어올 충분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한테 안전한 투자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이 상법 개정의 통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리고 통과되면요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호재일 겁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요 정도 드리고요. 자, 오늘 있었던 얘기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주들이 좀 올라왔죠. 로봇주들이 올라오면서 종목들을 보면은 뭐 대장주부터 좀 볼게요. 뭐 레인보우 로보나 상승했던 애들이 많긴 한데 클로봇 끝까지 상승분 유지했던 애들이 유로메카 한 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이 로봇주들 이제 바닥에서 꿈틀거렸던 거는 꽤 됩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이제 클로봇이야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꿈틀거렸던 구간들이 다 존재하죠. 그래서 이 로봇들이 지금 막 엄청 좋은 것처럼 또다시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특히 누굴 지켜봐야 되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켜봐야 됩니다. 왜? 다른 애들 아직 실적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성과를 수치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가장 근접한 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얘네들이 이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추세 유지하는 것 같다가 깨고 여기서도 보면 유지하는 것 같다가 깨는 이런 구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런 구조로 가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 대장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유로메카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제 스몰캡 기업들 있죠. 스몰캡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빠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장이 자리 지켜주는지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사실 저는 트레이딩 뷰로는 뭐 다 초단기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스윙 정도 타점 잡기에는 괜찮은 섹터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올라온 이슈 붙은 게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조선업에 대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리스크 아닌 리스크로 겪는 게 노동자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로 좀 대체하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큰데 이조차도 이제 로봇들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불러일으켜지는 거고 결국에는 중심이 이제 조선에 있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 단계에서 조선은요. 이제 3사만 볼게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쪽은 이제 지금은 못 사요. 네. 제 조정 나올 때 좋다 맨날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이게 막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이런 타이밍에서 얘네들 관심 있게 뭐 당연히 바닥에서 못 사니까 분할로 이렇게 담았던 분들이 이제 누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신규로 이제 신고가에서 잡는 거는 다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경제방송에서도 조선주를 참 많이 다루던데 이런 거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세요. 어차피 조정 또 나옵니다. 내년에 실적 좋은 거 수주량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제가 조선주를 토마토 TV에서 처음 얘기했던 때입니다. 이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4월이에요. 여기 보면 18일 목요일 써있죠. 이게 4월 18일입니다. 이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 드려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 흑자전환 이게 HD 현대중공업이었는데 흑자전환 2023년에 끝자락이 됐고요. 그것도 조금 흑자전환 됐고요. 24년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출 인식 기대.
이전에 우리가 싸게 수주받았던 것들을 이제 매출을 인식받는 단계다. 그럼 본격적인 매출은 언제냐? 그거 이야기 드렸던 게 올해 4분기예요. 24년 4분기. 그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잡는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그냥 끌고 가라. 이야기 드렸죠.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리뷰를 드리자면 이제 중기 정도의 피크아웃 나올 수 있습니다. 중기 피크아웃. 무슨 말이냐? 이제 조정 나오고 나서 한번 상승하고 조정 나오고 상승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단기 피크가 이렇게 중간중간 찍히는 건데 중기 피크아웃 한번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클락슨 신조선가 기준으로 하면은 고점 찍고 조금 내리고 있죠. 이게 트럼프 리스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선주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중기 퍼포먼스가 나오는 이런 형태다. 이걸 다른 말로 좀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간다고 볼게요. 조선주 실적 좋으니까 확 가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이게 어떤 형태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 보실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단기 피크아웃이 무조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이런 피크가 나와요. 이런 피크아웃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챙기고 가는 게 좋은 시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4월부터 막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선주에 대해서 부정 의견을 내지 않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 TV 방송 통해서도 추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들 내용은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중기 피크아웃이 나오면 한번 크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몇 개월 정도 쉬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모든 데이터들이 좋았던 때와 모든 데이터들이 좋았다가 살짝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이런 형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는 영역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들고 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챙겨나가는 단계로 최소한 비중 조절, 비중을 줄여나가는 형태라도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반대죠. 오늘 조선주 다 좋다고만 말씀하시던데 저는 올 한 해 내내 좋았다고 얘기를 한 사람으로서 좀 책임 있게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도 그럼 내년에 그럼 중기 피크 찍으면 끝이냐? 아니요. 피크 찍고 저는 조정 나온 다음에 또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는데 그런 섹터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데이터들 보면은 지금 계속 올라오죠. 24년 10월까지 해서 수출 데이터는 대놓고 좋은데 이거 다 미국향입니다. 제가 키워드만 짚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자, 미국향인데 지금 미국에서 잘 팔리는 건 뭐냐면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 프리미엄 화장품은 안 팔립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안 팔려요. 우리 실리콘2가 대장이었죠. 실리콘2는 중저가 인디 브랜드 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미국향 인디 브랜드들 있죠. 중소형주들. 이쪽은 내년에도 괜찮을 확률 높아요. 종목 보자면 뭐 VT부터 출발해서 생산 보면 한국콜마 있고요. 당연히 플랫폼 실리콘2 있고 여기서 조금만 이제 옆으로 가자면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잉글루드랩 같은 기업들 이번에 실적이 좀 삐끗했는데 화장품이 기대치가 하도 높다 보니까 좀 삐끗했죠. 이게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시기가 나올 수 있는 게 화장품이다. 실리콘도 지금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 보면서 타점 잡기 저는 괜찮은 거라고 판단합니다. 내년에도 저는 무난할 걸로 보고요. 미국 수출 데이터가 지금 트럼프 향 관세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죠. 트럼프 말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하되 결국에는 주가는 어닝 따라가니까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국내 뷰티들은 잘 챙겨보세요. 추가로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보면은 APR이나 또 안에 내용물 있죠. 바이오 쪽으로 본다면 파마리서치나 휴젤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자, 하여튼 데이터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향 보시지 마시고 미국향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올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식시장 녹록지 않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가는 항상 그랬습니다. 좋은 날 있으면 안 좋은 날 있었고 안 좋은 날 있으면 좋은 날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은 좀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올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보단 내년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시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바라보시고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내년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